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42쪽 범죄의 종류를 하겠습니다. 범죄의 종류. 자, 범죄는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걸 결과범이라고 하고, 결과가 필요 없는 것은 거동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행위가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다. 살인죄 같은 경우 내가 칼로 찌르는 행위하고 그리고 사망, 결과, 이런 걸 이제 결과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폭행죄는 내가 주먹으로 휘둘렀어요. 그러면 행동, 동작만 있으면 되고 결과가 필요 없는 범죄, 이런 걸 거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만 필요하고 결과 필요 없는 범죄, 거동범, 폭행죄. 그래서 교과서 보면, 자, 42쪽 보면 그 표에 나와 있죠. 표에 결과범은 인과관계가 필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동범은 동작만 있으면 되고 결과라든지 인과관계 필요 없어요. 왜? 휘두르면 바로 기소가 되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거동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범은 결과가 필요한 범죄, 거동범은 동작만 있어도 되는 범죄. 그래서 결과범은 인과관계와 미수가 필요하지만 거동범은 무조건 기수니까 인과관계, 미수가 필요 없겠죠. 다음에 두 번째,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 이 보호법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 약간만 보호할 것인가? 많이 보호할 것인가? 이 보호법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법익이라고 하죠. 법익. 그래서 보호법익을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침해범이 있습니다. 침해범. 그리고 두 번째, 위헌범이 있습니다. 침해범은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살인죄의 보호법익이 생명이라면 자, 생명을 침해하는 거죠. 사망, 이런 식으로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침해범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서 위헌범은 두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는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이 있는데,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 침해에 대한 현실적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법익이라면 구체적 위헌범은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이 있어요. 현실적. 그래서 만약에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의 경우에, 자,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현실적 위험만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해서 추상적 위험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유기죄 같은 거, 영아유기죄는 아이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자, 이것은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침해범은 법익을 박살내는 거예요. 침해하죠. 살인죄는 목숨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위헌범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발생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 이에 대해서 추상적 위험은 위험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 43쪽에 보면 비교해놨죠.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자, 추상적 위험범은 세 번째 칸봐요. 표에서 위험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추상적 위험범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체적 위험범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되겠죠. 어떻든 법익을 박살내는 걸 침해범,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성 있는 거 구체적 위험범, 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 있는 거 추상적 위험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시간적 계속성 유무. 시간적 계속성 유무. 이 시간적 계속성이 필요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죠.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이죠. 그래서 시간적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에서 즉시범은 우리 살인죄를 생각합니다. 살인죄. 내가 범죄를 결심했어요. 내가 범죄를 결심하고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음모예비. 그리고 다음에 시작했어요. 실행에 착수. 그리고 기수와 동시에 마무리됐어요. 종료가 됐어요. 대부분은 이런 범죄죠. 그래서 살인죄, 내가 살인을 결심했고 드디어 준비했고 드디어 시작했고 사망과 동시에 종료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즉시범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범은 뭐냐면 간금죄를 생각합니다. 간금죄, 내가 간금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했어요. 시작하자마자 기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돼야 기수가 되고, 그리고 언제 종료가 되느냐? 석방해야 종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즉시범은 기수와 동시에 종료가 되는데, 계속범은 이 기수와 종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갭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계속범이라고 합니다. 이제요? 간금죄. 그래서 간금은 기수가 된 이후에도 석방해야 종료가 되니까. 이에 대해서 상태범은 사실 즉시범과 똑같은 말입니다. 즉시범이나 상태범 똑같은 말인데 약간 차이가 있죠. 절도죄 생각합시다. 절도죄. 만약에 내가 절도를 결심했어요. 드디어 절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공했어요. 기수가 됐어요. 기수와 동시에 종료된 거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즉시범과 똑같은데 문제는 기수가 된 이후에도 내가 훔친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훔친 남의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쁘잖아요. 바로 나쁜 상태, 불법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상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수 이외에도 나쁜 상태가 계속되고 있죠. 이거 상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살인죄가 즉시범, 기수와 동시에 게임 끝, 종료. 그리고 계속범은 기수 이외에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지요. 왜? 석방해야 종료되니까. 그리고 상태범은 기수에도 나쁜 상태가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 이 구별 시력이 있어요. 즉시범과 계속범을 왜 구별할 것인가? 원래는 기수 이후에는 정당방위 할 수 없죠. 그러나 간금죄는 석방하기 전까지 구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합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 가능하다. 그리고 원래는 기수 이후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은 간금이 기수가 된 이후에도 계속 망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범, 즉 방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공소시효, 검사가 재판 걸 수 있는 기간은 언제? 기수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석방!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차이가 있죠. 그러면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44쪽 봐요. 교과서 44쪽에 2번이죠. 표, 제일 위에 있는 표 밑에 2번, 기억, 니은, 디귿 묶어봐요. 가끔씩 이론 문제 나올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의 시작점, 기산점, 공범의 성립시기, 그리고 정당방위 가능시기, 이런 면에서 즉시범과 계속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차이점만 알면 됩니다. 다음에 있잖아요. 네 번째, 누가 범죄의 주체가 되느냐. 누가 범죄의 주체가 되느냐. 그래서 범죄의 주체가 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일반범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아무나 할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아니다. 신분이 있어야 범죄를 할 수 있다. 신분법.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해야 된다. 대신 안 된다. 자수범이 있습니다.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누가 정범, 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범은 대부분의 범죄입니다. 살인죄 아무나 할 수 있죠. 살인, 강도, 강간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일반범입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일반범이죠. 이에 대해서 신분범은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진정신분범. 또 하나는 부진정신범이 있어요.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있는 자만이 그 범죄를 할 수 있어요. 신분이 없으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뇌물죄는 내가 돈 받아 먹었다. 나는 뇌물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만 할 수 있는 범죄, 뇌물죄 이런 걸 진정신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진정신범 뭐가 있을까요? 자, 뇌물죄에서는 공무원, 횡령죄에서는 보관자, 배임죄에서는 사무처리자, 위증죄는 선수한 증인만 할 수 있죠. 내가 거짓말했다. 위증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범죄 성립의 요소가 되는 거. 신분이 있어야만이 그 범죄를 할 수 있는 거. 이걸 진정신범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부진정신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이 있으면 이 신분 때문에 형이 올라가거나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A가 B를 살해했다. 무슨 죄입니까? 보통살인죄. 보통살인죄는 아무나 할 수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일반범입니다. 일반범. 그래서 사형 무기 5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들? 직계비속이. 아버지? 직계존속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존속살인죄라고 하죠.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7년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신분도 형이 올라가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진정신범이라고 하죠. 만약에 엄마가 가태하는 아이를 살해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아살인죄라고 하죠. 영아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애 죽였는데 징역형이 10년이란 말이에요. 엄마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다운되잖아요. 이렇게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올라간다. 엄마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다운된다. 신분이 형을 올리거나 낮춥니다. 이런 걸 부진정신범이라고 그래요. 우리 방금 전에 봤지만 그냥 내가 누구의 물건을 A가 B의 물건을 보관하다가 이걸 내가 가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정신범 횡령죄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빼돌렸다. 은행 직원은 업무자지요. 업무상 횡령죄. 그러면 업무 잘하는 신분이 형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진정신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 잘하는 말이 나오면 대부분은 다 뭐다? 업무 잘하는 신분 때문에 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부진정신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44쪽 봐요. 자, 진정신분법. 표 봐봐, 표. 부진정신분 나와 있죠. 그래서 진정신분, 직무유기죄, 뇌물죄, 수뢰죄, 도둑죄. 도둑죄는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자가 도망갈 때 도둑죄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부진정신범은 존속살인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진정신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다음 중 신분범이 아닌 것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뇌물죄, 2번 횡령죄, 3번 배임죄, 4번 절도죄. 그럼 뭘 써야 됩니까? 당연히 절도죄 써야겠죠. 이렇게 해서 신분법. 문제 물어볼 때 다음령 간단하게 신분문 문제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수범. 자수범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대신할 수 없는 문제. 스스로자, 손수. 누굴 대신시킬 수 없는 문제. 살인 같은 것은 어때요? 대신시킬 수 있죠? 야, 내 대신 살인해. 강도 대신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범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수범 뭐가 있을까? 우리 위증죄 있죠. 위증죄. 위증죄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서한 증인만이 할 수 있잖아요. 대신 거짓말 할 수 없죠.
두 번째, 탈령하는 거죠. 군무이탈제. 군무이탈제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군인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대신 탈령할 수 있어? 없잖아요. 군무이탈제. 또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간통죄. 아니, 간통을 자기가 직접 해야지. 야, 내 대신 간통해라. 그 뭐가 되겠어요? 변태가 되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랍니까? 자수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수범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45쪽 봐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위증죄, 군무이탈죄, 허위신고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 준강간죄, 이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자수범이라고 합니다. 자수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속 우리는 범죄를 분류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자, 따라서 할까요? 초주관적 불법 요소입니다. 초주관적 불법 요소. 이 불법 요소를 다른 말로 초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하죠. 초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라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범죄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고의 과실만 있으면 돼요. 고의 과실. 대부분의 범죄는 뭐만 있으면 된다? 일반적, 주관적 불법 요소로서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범죄들은 고의 과실만 안 돼요. 고의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 그래서 고의 플러스 목적, 고의 플러스 경향, 고의 플러스 표현, 이렇게 어떤 범죄들은 이렇게, 자, 고의만 비록 목적이라든지 경향, 표현,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고의로 내 칼라 복사기로 10,000원짜리 통화를 유조했단 말이에요. 고의, 그러면 이거 통화 유조죄가 되느냐? 안 됩니다. 통화 유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고의 플러스 행사할 목적. 그래서 이 고의에다가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학대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했다. 고의 플러스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야 돼요. 또 위증죄 같은 것은 내가 위증했다. 고의 플러스 말,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떤 범죄는 이거 두 가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필요한 범죄, 경향이 필요한 범죄, 표현이 필요한 범죄,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초주관적 불법 요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매직가라는 학자가 이걸 갖다가 명명했죠. 그러면 우리 가끔씩 시험에 뭐가 나온다? 목적범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범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거기 45쪽에 그 밑에 있는 표이지. 그 표, 거기에다가 별표 한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례는 잘 맞추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 틀린단 말이에요.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1번 내란죄, 2번 타중 불해산죄, 3번 무고죄, 4번 절도죄. 그 뭘 써야 됩니까? 절도죄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목적범을 갖다가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표 보니까 두 가지가 있죠. 진정 목적범과 또 하나는 부진정 목적범이잖아요. 그런데 이 진정 목적범은 목적이 있어야만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범죄 안 되는 거예요. 방금 봤던 통화유조죄, 문서유조죄, 유가증권 유조죄, 통화, 유가증권, 문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목적이 필요한 범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진정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도 되지만 목적 때문에 형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진정 목적범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내란 목적 살인죄, 내가 B를 고의로 살해했어요. 살인죄잖아요. 목적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B를 내란 목적으로 살해했다. 내란 목적 때문에 형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부진정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 우리 정리하자면 시험에 뭐가 나온다? 목적범. 또 하나 신부범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든 우리 이 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위헌범에서 추상적 위험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 위헌범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신분범. 자, 신분범 대강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적범. 다음 중 목적범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목적범인 경우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범죄의 종류죠. 그래서 범죄의 종류에서는 지금 봤지만,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결과범, 거동범, 일반범, 신분범, 자수범,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침해범,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목적범, 경향범, 표현범, 이렇게 봤죠.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과서 47쪽 봐요. 47쪽. 거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어려운 거 행위론이 있습니다. 행위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범죄의 종류를 봤고, 다음에 뭐가 있냐면 행위론이 있단 말이에요. 행위론. 행위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행위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하는데, 행위론은 진짜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위론 자체가 시험에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험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판례가 나오니까. 그런데 행위론은 우리 형법의 전반적인 사항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행위론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이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흐름을 파악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론은 뭘까? 행위론. 자, 교과서 40쪽이죠. 우리 행위론의 의.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항상 모든 범죄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예요. 행위가 아닌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비행이라고 해요. 만약에 앞에서 봤지만 모기가 무는 거, 미친 개가 무는 거, 태풍이 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이것은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행이란 말이에요. 비행위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 형법은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래서 행위가 돼야만이 다음 단계인 우리 구성요건 해당성 넘어가고, 비행위는 카트라는 거예요. 행위가 되지 비행위는 카트입니다. 카트란 말이에요. 항상 행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행위는 뭘까? 우리가 이런 틀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 틀을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 밖에 있는 것은 비행이란 말이에요. 비행위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수면 중의 동작, 조건 반사, 무의식적 행위, 동물의 공격, 이게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구성요건 해당성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있잖아, 이거 볼까요? 고의행위, 일부러, 과실행위, 실수로, 작위행위, 부작위행위, 이렇게 고의, 과실, 작위, 부작위, 이 행위가 돼야만이 다음 단계인 고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모기가 나를 물었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카트. 개가 나를 물었다. 행위가 아니잖아요. 카트. 근데 비가 나를 물었다. 행위잖아요. 행위가 돼야만이 다음 단계 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행위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47조 행위가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해요. 마찬가지로 시험이 안 나오지만 참고를 보는 겁니다. 행위는 첫 번째 따라서 할까요? 한계 기능이에요. 한계. 행위와 이 행위가 뭐고 비행위가 뭔가, 한계. 행위와 비행위의 경계를 갖다 규정하고 있죠. 행위 그리고 비행위. 그래서 행위와 비행위의 경계를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행위고 어디까지 비행인가, 이 한계 기능이에요. 두 번째, 분류 기능이 있어요. 분류 기능. 행위란 것은 네 가지. 고의행위, 방금 봤지만 고의행위, 과실행위,
작위 행위, 부작위 행위, 이것을 모두 다 포섭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행위는 결합, 앞에서 행위가 앞에서 끌어야 돼. 행위가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형벌, 이걸 전부 다 결합시켜서 앞에서 끄는 역할, 즉 기관차 역할을 해야 돼. 기관차 역할. 앞에서 끄는 역할, 이렇게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보니까 결합 기능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행위는 어떠한 기능을 할까? 아, 행위와 비행위를 나눠주구나. 아, 그래. 고의, 과실, 자기, 부자기를 잘 설명하구나. 세 번째, 행위가 앞에서 어떤 역할?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교과 넘겨볼까요? 48쪽 봐요. 자, 행위론의 내용이 있죠. 내용. 아,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마음 먹고 있어요. 아, 그래. B를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마음 먹고 있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칼로 휙 휘둘렀단 말이에요. 휙 휘둘렀어요. 물론 B가 칼에 맞았겠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봐요. 우리가 지금 A가 지금 B를 죽여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칼로 휙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마음 먹은 거. 이 마음 먹은 걸 우리 뭐랍니까? 따라서 할까요? 유의성이라고. 유의성. 유의성.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 그리고 휘두른 거 있죠? 이거 휘두른 거. 이걸 우리 뭡니까? 거동성이라고 그래. 마음 먹은 것을 유의성. 휘두르는 것을 거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위의 포인트. 우리 행위라는 게 행위라는 포인트. 행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래. 이 마음에 맞추자. 아니다. 거동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내가 지금 B를 살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유의성이죠? 그래서 칼을 휙 휘둘렀단 말이에요. 거동성이죠. 그러면 이 마음 먹은 거, 유의성이 될 것인가? 아니다. 휘두른 거, 거동성이 될 것인가? 그래서 유의성이냐, 거동성이냐? 어디에 초점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형법 학자들 간에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48쪽 보면 큰 제목들 하나 있죠? 자, 따라서 할까요? 인과적 행위론. 두 번째, 목적적 행위론. 다음 페이지, 사회적 행위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인격적 행위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네. 행위를 어디에 중점 둘 것인가? 유의성일까? 아니면 거동성일까? 어차피 사실 행위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유의성일까? 거동성일까? 여기에 대해서 형법학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네. 그러면 어디에 둘 것인가?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행위론에서 자, 따라서 할까요? 인과적 행위론이죠.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두 번째, 목적적 행위론. 세 번째, 사회적 행위론. 네 번째, 인격적 행위론. 이렇게 네 가지 행위론이 있단 말이에요. 네 가지가 있네. 그러면 주모 이렇게 학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설은 있잖아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볼까요? A가 B를 향해서 칼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행위의 포인트는 거동성. 이게 중요하다. 동작.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인과적 행위입니다. 동작. 그래. 유의성보다 거동성이지. 이렇게 거동성을 중시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인과적 행위론. 그러면 인과적 행위론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인과가 뭐겠어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인과적 행위론이라고 하는데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면 다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거동성 이렇게 칼을 휘두른 거 이것만 강조하지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을 전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내가 B를 향해서 표창을 던졌습니다. B가 표창 맞고 죽을 뻔했어요. 중상이에요. 그럼 나는 살인 미술가 아니면 상해 기술가? 인과적으로는 이게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표창 던지는 것만 강조하지. 내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표창을 던졌을까? 살인사일까? 상해의사일까? 이런 걸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거 상해 기수야? 아니면 살인 미수야? 즉 미수와 기수의 구별이 안 됩니다. 미수와 기수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인과적 행위는 봐봐, 생각해봐요. 뭘 강조합니까? 움직임이죠. 거동성. 거동성을 강조하는데 알다시피 부작위는 있잖아요. 부작위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개기는 거잖아요, 지금. 부작위를 설명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실, 실수는 설명 잘합니다. 아무튼 부작위를 설명 못하지만 실수를 설명 잘하죠. 이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벨젤은 아니다. 벨젤은 자, 뭘 주장한다? 그래, 거동성보다는 유의성이 중요하지. 그래서 벨젤은 일찍이 고의와 목적을 동일시해요. 고의하고 목적을 동일시해서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목적이 없는 건 행위가 아니다. 모든 행위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고의하고 목적을 동일시해서 모든 행위를 목적적 행위로 보고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것은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기냐? 자, 목적적 행위는 과실이나 부작위, 개기는 거, 하지 않는 거, 과실은 실수죠. 자, 조심, 제일 많이 나온다면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죠.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는 인정해, 행위는 맞다. 그런데 생각해봐요. 실수잖아요. 실수하는데 내가 목적이 있어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실수로 B를 쳤단 말이에요. 실수하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보고 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로 사람 쳤는데 무슨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로는 인정해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그 비판받죠. 그러면 또 하나,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 격정적 행위,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 또는 자동적으로 하는 행위, 이걸 설명 못해요. 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잖아요, 이것은. 그렇지만 세 번째, 고의는 설명 잘해요. 자, 여기서는 과실을 설명하고 여기서는 고의를 설명 잘하죠. 이에 대해서 무슨 소리야? 행위는 둘 다 있어야지. 둘 다. 유의성, 거동성 둘 다 있어야지. 이렇게 유의성과 거동성 둘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사회적 행위론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태? 그래,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태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의미가 있어? 말이 애매모호하죠, 지금. 그렇지만 고의행위, 과실행위, 자귀행위, 부자귀행위를 그래도 나름대로 무난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암기사 부자귀를 가장 잘 설명 잘한 거 사회적 행위입니다. 부자귀를 가장 잘 설명 잘한 거 사회적 행위예요. 그 사회적 행위인데 문제는 말이 애매모호해서 통일된 행위념이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원래는 행위가 앞에서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을 끌어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인간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끄는 역할, 구성요건, 앞단계 역할, 전 단계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부자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인과적 행위는
거동성을 중시하고, 목적적은 유의성을 중시하고, 사회적은 둘 다 좋아하지요. 현재 다소설은 사회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격적 행위로 록시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된다. 이 행위 전에 누굽니까? A가 나오잖아. A. 이 행위자냐, 행위자. 행위란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다. 인격, 퍼스널리티죠. 모든 행위는 행위자의 인격, 퍼스널리티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는 인격의 표현인 거, 인격. 이렇게 인격을 강조한 거. 이걸 뭐라 합니까? 인격적 행위론입니다. 참고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위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행위의 포인트, 내가 지금 비를 칼로 찔렀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내 생각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찌르는 동작을 중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다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인과적 행위는 방금 봤지만 거동성, 그 다음에 목적적 행위는 유의성을 강조하면서, 또 사회적 행위는 양자 둘을 중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인격적 행위는 인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고 있죠. 어떻든 방금 봤지만 사회적 행위론이 다수라고 했어요. 문제는 자,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 몇 개 있었죠? 인과적 행위는 부작위를 설명 못합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적적 행위는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보고 있지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회적 행위는 부작위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네 번째 행위론에서 네 번째, 행위론과 고의 과실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아주 있잖아요. 헷갈리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 네 가지 행위를 따라서 고의 과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가지 행위를 따라서 고의 과실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범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이죠. 두 번째, 위법성이죠. 세 번째,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셋이 있어야만이 범죄가 성립하는데, 자, 우리 범죄 성립에서 주목, 고의하고 과실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고의 일부러, 과실 실수로. 그러면 고의 과실이 소속이 어딜까? 구성요건 요소일까? 위법성 요소일까? 책임 요소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 행위론에 따라서 고의 과실의 위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행위론에 따라서 고의 과실의 위치가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아주 헷갈린단 말이에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는 고의 과실은 여기 속한다. 무슨 소리야? 고의 과실 여기 속한다. 이렇게 고의 과실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고의 과실은 그래. 자, 어디 속할까?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서. 책임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저기 앞에 있는 거. 인과적 행위론이요. 그러니까 인과적 행위론에서는 고의 과실을 어느 단계에서 책임 단계에서 검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하지 않고 어디서 검토한다? 이 단계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책임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적인 무슨 소리야? 고의 과실은 책임과 관계없다. 고의 과실은 구성 요건 요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목적적 행위란 말이에요. 목적적 행위는 고의 과실을 여기서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이 고의 과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하니까 항상 자, 정리합시다. 고의 과실은 책임에서 검토해야 된다. 인과적 행위는 무슨 소리야? 고의 과실은 구성 요건 요소에서 구성 요건에서 검토해야 된다. 목적적 행위죠. 이에 대해서 아니다. 양쪽 다 봐야 된다. 고의 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검토하고 또 책임에서 두 번 검토해. 왜? 고의 과실은 양쪽 다 속하니까. 따라서 할까요? 고의 과실의 이중적 기능설, 고의 과실의 두 기능, 이중적 기능설. 고의 과실은 구성 요건에서 속하고 책임에 속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고의를 따라서 할까요? 구성 요건 고의고, 이쪽에 있는 고의를 책임 고의. 구성 요건 고의를 다른 말로
불법 고의라고 합니다. 불법 고의. 어떻든 고의과실의 이중기능설, 사회적 기능이요. 그래서 이렇게 고의과실의 위치를 갖다가 있잖아요. 저기 있는 행위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정리하면 인과적 행위는 고의과실은 책임입니다. 자, 목적적으로는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이에요. 사회적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있잖아요. 기획서라고 생각합시다. S에 여기 자 YG JRP라고 합시다.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기 고의과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래서 소녀시대. 소시는 S에 구성요건. 원더걸스는 여기서 간다.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행위론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론에서는 자 과실과 부작위를 행위로 인정하지만 제대로 설명 못한 거 목적적 행위론이죠. 그리고 부작위를 가장 설명 잘한 거 사회적 행위론이었죠. 그리고 이 고의과실의 위치, 고의과실은 책임 뭡니까? 인과적. 고의과실은 구성요건 목적적. 고의과실은 양쪽 사회적 행위론.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기면 교과서 51쪽 가요. 51쪽 보면 범죄 체계론이죠. 이 범죄 체계론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지금 판례가 많이 나오니까 이론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니까 그 범죄 체계론은 그냥 한번 쭉 넘기면 됩니다. 넘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교과서 55쪽 보면 이제 행위의 주체 객체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행위의 주체와 객체 여기서부터 진행하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